너 또 불 켜놓고 잤더라? 니네 아빠 알면 어쩌려고.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나마 내가 새벽에 불을 껐으니 망정이지. 제발 좀 조심해. 네 아빠 잔소리 지겹지도 않니? 느지막이 일어나 거실로 나오는 순간 엄마의 잔소리가 쉴 새도 없이 이어지더군요.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한 70년 살았으면 이제 아빠 눈치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엄마는 아빠 눈치 보느라 하루가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때론 그런 엄마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한편으론 답답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빠 말이 법인 집이라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법을 바꿀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하긴 제가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군요. 저 역시 그런 아빠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집에서 벗어날 궁리만 했으니까요. 그 덕에 제대로 된 인생 교훈을 얻긴 했지만 그 대가치고는 제가 겪은 고통이 너무 컸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들으시면서 분통이 터지시더라도 내 딸 이야기겠거니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이 넘어서도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는 못난 여자입니다. 결혼을 통해 잠시 이 집을 떠났다가 이혼을 하고 난 뒤 다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독립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하는 일이 잘 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해요. 제가 결혼에 실패만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니까요. 웬만하면 참고 살았어야 했지만 그러기엔 시댁 사람들이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었답니다. 남편도 문제였고 시어머니 역시 상식 미달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혼뿐이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본가에 들어왔다고 해서 제 속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본가도 냉정하게 보면 그리 평범하지는 않거든요. 바로 아빠 때문이에요. 70을 넘기신 아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짠돌이세요. 전등 하나 허투루 켰다는 이유로 1시간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평생 외식을 해본 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빠의 짠돌이 행각만으로도 한 두어 시간은 이야기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뿐인 딸이니 저는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 아빠랑 평생을 살아온 엄마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큰 불평 없이 잘 살아주신 게 고마운 일이죠. 엄마는 괜찮아? 수건 하나로 온 가족의 이틀을 돌려 쓰는 거 아무렇지 않냐고. 찝찝해 죽겠어. 그거 하나 빤다고 수도세가 2배로 뛰는 것도 아닌데.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잖니. 좀 불편하기는 해도 못 살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 그러셨으면 이젠 두 분 좀 편하게 사실 때도 됐잖아.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니? 네 아빠가 저렇게 아끼고 살았으니 그나마 이 정도로 사는 거란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아니할 말로 이 재산이 다 누구 거겠니? 우리 떠나고 나면 다 네 건데 아빠가 저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가 너 말고 뭐가 있겠니? 그러니 불평은 그만해. 결국 다 너 위에 그런 건데.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집의 막내로 태어나 평생 험한 일, 굳은 일을 해오시며 악착같이 모아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결국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같이 살다 보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이야 나이가 좀 들었으니 그래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서 이 정도인 겁니다. 더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들처럼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가지지도 못하고 외식은 꿈도 못 꾸는 삶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빠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저를 향한 아빠의 시대착오적 발상이었어요. 제가 엄청난 누뚱이랍니다. 아빠가 40이 넘어서 본 자식이거든요. 그러니 더 소중할 거란 점도 잘 압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할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는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닌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잘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셨죠. 그 문제로 아빠랑 참 많이 다퉜답니다. 저 취직할 거예요. 취직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여자가 어딜? 넌 집에서 엄마한테 살림이나 배우고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건 아빠가 할 일이니까. 꼭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도 대통령 하는 시대잖아요. 아빠 제발. 계란으로 바위를 백날 친다 한들 바위가 부서질 리는 없습니다. 아빠는 끝끝내 제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금 더 되바라진 그런 애였다면 가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 그럴 배짱도 없었답니다.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절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엄마는 더더욱 아빠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셨으니 제 편을 들어주실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안타깝기는 하셨죠. 자기야 평생 그러고 살 팔자라 어쩔 수 없다 치셨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신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결혼이었어요. 미정 엄마, 자기가 발이 넓으니 우리 애 혼처 좀 알아봐줘. 조건 같은 건 크게 안 봐도 돼. 딱 하나 사위자리가 좀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면 좋겠어.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거면 딱 좋겠네. 욕심도 많수. 요새 공무원이나 선생님은 1등 신랑감인 거 몰라요? 알지. 그래서 자기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자식 자랑이 팔불출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 우리 은혜가 좀 예뻐? 머리도 그만하면 똑똑하고 게다가 나한테 살림을 제대로 배워서 손끝도 여간 야무지지 않은 아이야. 내가 왜 그걸 모를까? 그래도 결혼이란 게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따지는 게 많은데 특히 공무원이나 선생 집안이면 더 심해. 며느리감 학벌이나 직장은 기본이고 친정부모 학벌까지도 따지는 게 예사구만. 부모 학벌은 왜 본대? 부모 학벌 좋은 게 지들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부모 학벌이라는 게 정말 학벌이겠수?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면 돈을 더 잘 벌었을 확률이 높으니 그러는 게지. 하긴 그거면 괜찮겠네. 형부가 알부자인 거 아는 사람은 아니. 처갓집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혹하기는 하겠네. 누가 듣겠네. 건물 같지도 않은 건물로 무슨 유세를. 이 형님 좀 보소. 요새 그 근처 땅값 미친 듯 오르는 거 몰라서 하는 말이요. 내가 그 건물 주인이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겠구만. 이 형님 배가 불렀어.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건 말하지 말게. 애 아빠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애 혼처 구하면서 그랬다는 걸 알면 나 당장 쫓겨날 거야. 도통이 애를 못하겠네. 없는 재산도 있다고 거짓말하고 좋은 혼처 구하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형님은 있는 재산도 없다고 하는 거요? 왜긴 왜겠어. 자기 건물이 있다는 거 알면 뜯어먹을 궁리나 한다 싶어 그러는 게지. 아이고 참. 그 재산 죽을 때 싸갈 뿐이시라니까. 근데요 형님, 그런 거 다 감추고 공무원이나 선생사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형님 일이니 만사 제쳐두고 추진은 해보지만 장담은 못해요. 정말로 재산 있다는 얘기는 빼요. 그거라도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래 줘. 대신 자네가 제대로 다리만 놔주면 내가 진짜 크게 갚을게. 진짜요?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형부는 비해서 짱 박아 놓은 거라도 있어요? 생활비도 몇 푼 안 받는 양반이 무슨 재주로? 내가 언제 허튼 말하는 거 봤어? 다른 건 몰라도 자네 은혜는 어떻게든 갚을 거니 잘 좀 부탁하네. 바람직한 건 아니죠.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랑 없는 결혼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러나 엄마는 그런 식으로라도 저를 탈출시키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았답니다. 그러니 엄마의 그런 제안을 모르는 척 넘겼던 거고요. 중매쟁이가 그렇게 말은 했어도 선자리가 그리 쉽게 나지는 않더군요. 당연하죠. 처가 형편도 그렇고 저 역시도 크게 내세울 건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나마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제가 예쁘다는 것 정도가 다였습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예쁜 축에 속하긴 하거든요. 비록 숲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대학 시절엔 지방 축제 아가씨 같은데 나갈 뻔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친구가 제 사진으로 대신 신청해 줬거든요. 거기 우승 상금이 100만 원이라면서 그것 타서 신나게 쓰자고요. 다행히 사진으로 접수한 제 신청서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대회에 나갈 수는 없었답니다.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루 자고 오는 대학 MT도 제대로 못 가게 하시는 아빠가 하물며 일주일짜리 외박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저한테 내세울 거라곤 예쁘장한 얼굴뿐이었답니다. 형님, 저 칭찬 좀 해줘요. 은혜 신랑감 나왔어요. 공무원이랍니다. 정말이야? 수고했네. 고마워. 내가 진짜 이 자리 알아보려고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진 것만 알아줘요. 근데 조금 걸리는 것도 있어요. 뭔데? 홀시어머니라네요. 집안도 그리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이잖아요. 8급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아마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거고요. 그렇단 말이지. 딴 건 몰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런데. 다른 자리는 없을까? 이 형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집안 좋고 분가해서 살 형편인 공무원 자리라면 사실 형님네 거들떠도 안 봐요. 내 말이 기분 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서운하게 듣지 말아요. 서운하긴.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거지. 내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이 이상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 그랬잖아요. 처가 재산 있는 걸로 어필하자고. 그거면 어쩌면 다른 자리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하는 수 없지. 그 자리라도 마련해줘. 그럴게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요. 내가 우겨서 만들긴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그 집 할마씨가 크게 내키는 건 아닌 것 같다니까. 그 할마씨가 자기 아들이 무슨 판검사라도 되는 양 생각한대. 겨우 8급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암튼 그렇다고. 내 자리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나가긴 했지만 저도 크게 내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 첫인상이 완전 별로였거든요. 저보다 5살 많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삼촌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배도 많이 나왔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8급이지만 조만간 7급 달 거예요. 시험만 보면 당장이라도 될 거긴 한데 그러면 제 업무를 담당해 줄 분이 안 계시거든요. 상사분이 조금만 더 맡아달라고 얼마나 간청하시는지. 쉴 새 없이 자기 자랑질이더군요.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무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단단히 마음에 든 눈치였어요. 보통 선을 본 날 차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밥을 먹자느니 술을 하자느니 하면서 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집을 탈출하려는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이런 남자랑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청을 뿌리치고 돌아왔고요. 사람은 어떻디? 몰라. 그 사람 정말 32살인 거 맞아? 40살도 넘어 보이더라. 게다가 얼마나 자기 자랑이 심한지 말만 들으면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 정도야. 그렇게 별로였니? 말도 마.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 제가 그리 딱 잘라 말하니 엄마도 별 말씀은 없으시대요. 그게 그 사람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은혜야, 너 그러지 말고 그 사람 한 번만 더 만나봐. 아니지. 사람 알려면 적어도 3번은 만나봐야지. 첫인상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다음 날 엄마가 제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보라고 그러셨어요. 이유를 잘 몰라서 물어보니 그쪽에서 중매쟁이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든대. 자기는 결혼까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겨우 한 번, 그것도 두어 시간 보고 결혼이 무슨 말이야? 말했잖아. 그 사람 말하는 게 너무 허황되다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한 번 보고 결혼 운운하는 게 제정신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연애도 아니고 중매잖아. 중매는 그러기도 해. 무엇보다 그쪽에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잖아. 엄마가 그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장이 어딨니? 너도 나처럼 살래? 진짜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마냥 거절하기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을 더 만났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포기를 안 하더군요. 엄마 말씀 틀린 건 없다.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대접받는데 평생 따박따박 월급 주지. 나중에 네 애 태어나면 학비 지원 잘해주지. 퇴직하고 나도 연금 확실하게 주지. 네가 배가 불러서 쇼를 하는구나. 누가 그걸 몰라. 근데 생긴 게 너무 아저씨야. 겉뿐이면 말도 안 해. 말하는 것도 그렇다니까. 네가 그 사람을 안 봐서 그래. 야, 사람 사는데 인물이 다니? 아니할 말로 영화배우처럼 생겨서 맨날 바람이나 피우는 게 낫겠어? 네 말대로 인물이 완전 꽝이라 쳐. 그럼 오히려 다른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볼 거잖아. 최소한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울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네가 애를 낳아도 네 얼굴 반은 닮을 테니 인물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겠다. 주변 사람들은 짝이라도 한 듯 제 말을 철없는 아이의 그것처럼 대하더라고요. 한 명만이라도 제 말에 동조를 해주었다면 그 남자를 더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엄마부터 시작해 친구들까지 다 그러니 저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대요. 결국 그 사람의 어머니까지 뵙게 되었습니다. 참 예쁘네.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려. 장신동 오여사통에 부모님이랑 자기 얘기는 대충 들었어. 일을 안 하고 있다면서? 어디 아파서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늦게 나오다 보니 아빠가 좀 과보호를 하시는 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회사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봐도 예쁜데 아버님은 오죽하실까? 그럼 결혼을 하고도 살림만 할 건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이야 아빠 밑에 있으니 아빠 말에 따라야 하겠지만 전 일을 하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애들 키우겠어요. 물론 어른들 생각을 들어봐야겠지만 전 그러고 싶어요. 옳지. 그 말이 맞아. 남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일을 하실 거냐고 물어봐 주신 게 좋았답니다. 말했던 것처럼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빠가 더 이상 반대를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저를 예쁘게 봐주신 것 같으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결국 그분이 음식을 하시는 것까지 도왔을 정도로 금세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전화 좀 받을게요. 마침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제가 시댁이 될지도 모르는 곳에 인사를 간다고 했더니 못내 궁금했나 봅니다.
안 받을 수도 있었지만 좀 불편해서 잠깐 숨이라도 돌릴 양으로 집을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하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그분이 원체 목소리가 크신 양반이거든요. 나중에 시집 가서야 절실히 깨달은 일이지만 그날은 몰랐어요. 워낙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좋다니 내가 만나기는 한다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는 아무리 봐도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말대로 예쁜 것 같기는 하다만 그거 말고는 볼 게 없잖니.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친정 아빠란 양반이 작은 공장을 한다니 덕 볼 것도 없고 게다가 직업도 없고 지 말로는 일하고 싶다지만 그럴 거면 이미 직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런 애 들였다가 너 혼자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지 좋은 일만 할까봐 걱정이다. 그래도 이 결혼 해야겠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웃는 낯으로 저를 예쁘다느니 손끝이 야무지다느니 하실 수 있으신 건지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신 후엔 그보다 훨씬 심하셨거든요. 그때라도 멈춰야 했었습니다. 또 그러려고도 했고요. 저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해야 할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혜 씨, 왜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만나 뵙고 좋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엄마도 은혜 씨가 마음에 든다고 꼭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만큼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예쁘게 봐주셨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왠지 제가 너무 서두른다 싶기도 하고요. 종호 씨 정도라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안 맞다니요. 저는 처음부터 은혜 씨랑 너무 잘 맞았는데요. 혹시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당장 집을 구할 만큼 돈을 못 모아서 그래요. 근데 저희가 대출 받기가 엄청 수월하거든요. 저희가 대출 최고 등급이라서요. 일단은 엄마를 모시고 시작하겠지만 금방 독립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분은 제가 자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물론 그게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망설인 건 그저 상황에 쫓겨하는 결혼이 행복할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냉정하게 그 사람을 끊어내지 못한 건 그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해 준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답니다. 친구가 그랬거든요. 내가 유언 선배 좋아서 매달리다시피 결혼한 거 알지? 잘 알지. 오죽하면 우리가 인간 승리라고 그럴까. 인간 승리?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내가 먼저 결혼한 사람으로서 충고 한마디 할게. 나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훨씬 나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나도 잘 몰랐어. 그러니 이 결혼을 한 거고. 근데 은혜야,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하는 게 결혼이지 싶더라. 설사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야. 언니 말 개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너도 나중에 언니한테 고맙다 그럴 테니. 제가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단지 조건 때문에 큰 사랑도 못 느끼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게 창피하다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친구는 자기가 죽자 살자 쫓아다녀 대학 선배와 결혼했거든요.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뭡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친구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남자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 정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니 우리 집에 신경도 쓰지 마라.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신랑한테도 잘하고
엄마 아빠 욕 안 듣게 잘할 거라 믿는다. 그렇게 부모님의 당부를 들으며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좋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불 켤 때마다 조마조마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화장실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휴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출출한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치킨을 시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는 그 기쁨을 태어나 처음 누리면서 이런 게 행복 아닐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엄마가 걱정했던 시집살이의 매운맛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너도 이제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도 넘었고 하니 이젠 네가 통장 관리를 하는 게 맞겠지. 잘 부탁한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게 경제권을 넘기신다고 그러시더군요. 아무것도 몰랐으니 전 그게 그리 좋았답니다. 그건 제가 이 집의 어엿한 안주인이라는 뜻이니까요. 그게 제 악몽의 시작이란 걸 왜 몰랐을까요? 내가 혼자 몸으로 저놈을 키우느라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다. 다행히 저놈이 떡하니 공무원이 돼서 이제 그 고생 안 하나 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더구나. 세상에 어떻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려먹고는 월급이라고는 쥐꼬리만큼 주는 건지. 이래서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대기업 다니는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에게 하는 대접이 그 모양이니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지. 시어머니 눈에는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아들이 받는 월급이 말 그대로 박봉이었던 게 이해가 가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100%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적긴 했어요. 제 예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경제권을 넘겨받았다는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살아가는 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단순 생계비 이외의 것이 존재한다는 거였답니다. 나도 이젠 쉬어야 할 나이잖니.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종호가 공무원 아니냐. 옛날로 치면 판검사 부럽지 않은 자리라고 그러잖니. 그러니 내가 친구들 모임에 나가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 아들이 그 고생해서 번 돈 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은 맞다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나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만 다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100만 원이요? 어머니, 종우 씨 월급에서 그 돈 빼면 저희 생활비 안 남는 거 아시잖아요. 죄송한데 한 50만 원이면 안 될까요? 충분히 이야기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간 남편 월급으로 가게를 꾸려오신 분이니 이해하시리라 믿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너 지금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냐? 내가 저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아들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라는 말이냐?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내가 그렇게 만만한 거냐? 만만하다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종우 씨 월급이 적으니 그걸 아껴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월급이 적건 많건 그걸 쪼개서 불리는 게 안주인이 해야 할 책무라는 걸 모르니? 니네 집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그렇다. 정모자라면 네가 일을 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한테 매달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채워 넣어. 나 말 다 했으니 더 이상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말자. 도무지 대화란 게 안 되더군요. 그 박봉에서 100만 원씩이나 가져가겠다는 말을 어쩜 그리 당당하게 하시든지요. 이럴 때 믿을 거라곤 남편밖에 없겠죠. 어머니가 용돈을 100만 원이나 달래요. 그거 드리고 나면 우리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엄마도 참. 그래도 그간 고생하셨으니 그러시는 거야. 힘들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해봐. 남편이 그러니 더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야 돼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난 못해. 그랬다가 마음 상해. 알아누우시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제가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제가 대학 졸업 후 4년 가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경력도 없으니 취업할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처지도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구인 사이트를 뒤져 일자리를 찾아보았어요. 가장 흔하게 뽑는 격리 자리는 제가 아예 모르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나머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자리가 났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자리였답니다. 은혜야, 너 모델해라. 모델? 내가 무슨 모델을 해. 나이도 있고 키도 그렇고. 세상에 아줌마를 모델로 쓰는 데가 어딨다고. 너 지금 나 놀리지? 놀리긴. 그런 모델 말고 옷 모델. 사촌 언니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해. 이것저것 다 다루기는 하는데 주부 대상 옷도 팔거든. 거기 모델하면 어떨까 해서 내가 언니한테 네 이야기 했거든. 그랬더니 사진 있냐 그래서 보여줬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너만 좋다면 당장 면접 보고 일할 수 있어. 돈이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당 페이도 나쁘지 않아. 너 생각 있니? 당연히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말대로 시간당 페이는 꽤 높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쇼핑몰 모델? 옷 입고 사진 찍는 거 말이지. 네, 친구 사촌 언니가 하는 쇼핑몰인데 저 사진 보고 괜찮다고 했대요. 페이도 나쁘지 않고 시간도 괜찮아서 할까 해요. 당연히 괜찮다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하는 데는 찬성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주부가 모델을 한다니? 당신 미쳤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부는 모델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어차피 주부들이 입을 옷을 입고 찍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이 사람 진짜 순진하네. 아니, 내가 그런 걸 몰라? 그런 거 보면 야한 옷 입고 몸매 드러나게 사진 찍더구만. 주부가 어떻게 그런 거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복 같은 거 입고 찍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알 건 알아. 거기 주소 불러봐. 어떤 건지 보자고. 친구가 알려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미 봤거든요. 정말 평범한 그런 옷들이었답니다. 제 눈에만 그랬나 보대요. 남편이 이것저것 뒤지더니 떡하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 봐. 이게 무슨 일상복이야. 엉덩이 다 보이잖아.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데. 이걸 당신이 하겠다고? 말도 안 되지. 남편이 보여준 건 레깅스를 입은 모델이었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레깅스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레깅스는 평상복이 되어버린 세상이라고요.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내 마누라가 벌거벗다시피 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걸 그냥 참고 있으라고? 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걸 하게 할 수는 없잖아. 절대로 안 돼. 결국 모델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아쉽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간다더군요. 네 신랑 네가 엄청 좋은가 보다. 겨우 레깅스 입은 것도 남들이 보는 게 싫은 거 보면 남자가 질투하는 거 나쁘지 않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런 거겠죠. 왜 있잖아요. 탤런트 아내를 둔 남편들이 아내가 극 중에서 키스씬 찍으면 엄청 기분 나빠하는 그런 거요. 남편이 그랬나 봅니다. 친구 말대로 애정이 없다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는 사람을 너무 몰랐던 거였어요. 이후 제가 몇몇 일을 더 하려고 했거든요. 보험 영업이나 옷가게 점원 같은 거요. 경력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 남편은 막았답니다. 보험 영업하게 되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야 하잖아. 당연히 영업인이 그럴 때마다 웃어야 할 거고. 야, 내가 왜 내 마누라가 딴 남자 보면 웃는 걸 보고 있어야 돼? 하지마. 절대로 안 돼.
옷가게 점원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제가 자신이 아닌 남자와 만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희가 야식을 시켜 먹을 때도 항상 자기가 나와서 음식을 받아왔답니다. 전 그게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배달 온 그 남자들과 제가 접촉을 하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던 거였네요. 의부증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본 것도 놀라웠고 남편이 그랬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만 당장 그걸로 제게 위해를 가한 적은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의부증이라기보다는 질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의부증을 처음 인지했을 때 바로 대처를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원체 가부장적인 아빠 밑에서 평생을 커왔으니 알게 모르게 남자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자란 탓이었던 거였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흘려보냈다는 말이 더 옳았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못 찾고 허송세월하는 사이 저희 가계부가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신 말대로 매달 1일이면 빚쟁이한테서 채무를 받아가듯 꼬박꼬박 100만 원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 매달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말대로 공무원이라 그런지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액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차게 마련이니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시어머니로부터 통장을 받을 때부터 이미 마이너스였거든요. 결국 2천만 원이 한도이던 통장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넌 대체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냐? 그래서 지금 용돈을 못 준단 말이지? 어떡하냐? 당장 오늘도 사람들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 한 푼도 없는 거냐?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나갔어야지. 그러려고 했는데 종호 씨가 안 된대요. 어머니 그거 아셨어요? 종호 씨 의부증 같아요. 얘가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나 듣고 제 남편을 말도 안 되게 모함이나 하고 있어? 그 아이가 어때서? 못 믿겠다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 모델 일부터 보험 영업 등에 관한 일을 말씀드렸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마누라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온갖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데 사진을 올리라 그러겠니? 보험도 그래. 듣자하니 보험 영업한답시고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더라. 겨우 그런 걸로 뭐 의부증? 넌 왜 갈수록 날 실망시키니? 그전까지는 그래도 막말은 하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주기로 한 용돈을 주지 못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이 바뀌시더니 저를 본격적으로 구박하시기 시작했답니다. 너네가 내 속옷은 따로 빨라고 했니 안 했니? 겨우 그것도 빨기 싫어서 세탁기를 돌린다니. 왜? 내 속옷이니 나처럼 더럽고 냄새라도 나서 그러는 게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안 빨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세탁기에 딸려 들어간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이랬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화내는 거냐? 겨우 속옷 빨래도 이런데 더 큰 거 시켰으면 아예 때렸겠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래요? 잘못했어요. 화 푸세요. 됐다.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집을 나가시지 뭡니까? 뭐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란 말이 딱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불쾌한 기색이 전부셨지만 한번 막말을 입에 담으신 후로는 수시로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욕설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냐? 오늘 초복이라 삼계탕 먹자 그랬냐 안 그랬냐?
안 그래도 요새 종호가 일이 많아서 애가 꼴이 말이 아니어서 더 신경 쓰라 그랬는데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새 그걸 까먹은 건 아닐 테고. 왜 너는 짖어라 나는 모른다 그거냐? 시애미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생각한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 오늘 복이라 닭이 너무 비싸서요. 이번 달 생활비 떨어져서 더 여력이 없어요. 그이 월급 나오면 해드릴게요. 호라, 너 지금 나 용돈 줘서 생활비 없다고 시위하는 거구나? 내가 미친 것이지. 자식들 먹을 거리도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용돈이나 다 쓰는 싼것이로구나.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 용돈 때문에 그랬다고. 얘 눈 크게 뜬 거 봐라. 어디서 못 빼먹은 티를 내? 왜, 치게? 쳐봐라. 그래 이거사 어디 쳐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답니다. 제가 뭐라고 했다고 며느리를 보고 이것저것 한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이런 건 봐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바탕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답니다.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생쇼를 하시더군요. 아이고 나 죽소. 저것이 시애미를 치네. 아이고. 앞뒤 사정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그 상황은 영락없이 제가 시어머니를 때린 것이었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단 사정을 들어보고 편을 들더라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만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했었습니다. 뭐야? 아이 미쳤어? 이게 어디 감히... 제 사정을 듣지도 않고 영문을 몰라 얼어버린 저를 세차게 밀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화장실 문에 쿵소리를 내며 부딪혀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이 무슨 일인데? 어깨를 부여잡고 아파하는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더군요.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처럼 시어머니만 챙기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해하시는 표정을 보지도 못한 채 걱정스레 시어머니를 달래는 남편을 보며 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나야 엄마가 그러니. 아이 미안해. 아이 근데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당신한테 맞았다고 뒹구니. 아이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어딨겠어.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 방에서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이 거듭 사과를 했지만 전 사과를 받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밀친 기억이 계속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었죠. 미안한데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갈까요? 당신이 나갈래요? 남편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 사과를 했지만 제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숨겨진 본색이 나오더군요. 아이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을 미안하다고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못 이긴 척 받아줘야지. 그리고 당신도 잘한 것도 없어. 삼계탕 끓이라 그랬으면 끓이면 될 일을 왜 안 해? 돈이 없었다는 말은 하지 마. 카드로 샀으면 되잖아. 내가 엄마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자든 말든 마음대로 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똥 싼 놈이 화낸다더니 딱 그 짝이었으니까요. 자기 잘못은 그저 실수고 제가 한 일은 일부러 그랬다는 듯 말하는데 너무 분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한 보름을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한 건지 몰라도 시어머니는 가끔 혀를 차기는 했지만 딱히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냉전이 더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은혜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네, 저희 회사에 이력서 넣어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싸운 건 싸운 거고 가게는 꾸려야 했으니 그동안에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중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였답니다. 특별한 경력 따위는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음식 만들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이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었어요.
음식 잘하냐고 묻더니 우엉조림을 만들어 보라더군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엄마 밑에서 살림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였죠. 젊은 분이 손이 맵네요. 어머님이 잘 가르쳤나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50대, 60대 분들이시거든요. 괜찮으시면 저희랑 함께 일하시죠. 당장 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처럼 남편이 회방을 놓을지도 모른다 싶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직원들 대부분이 연세 많은 여성분이시니 남편이 크게 트집 잡을 것도 없다 싶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었더라도 한다고 했을 겁니다. 남편과 냉전 중이었으니 그런 오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예상외로 남편이 순순히 허락을 하더군요. 아마 자기도 미안하다 싶었던가 봅니다. 언제부터 그래? 힘들지 않겠어? 음식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다음 주요.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당신한테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내 맘을 몰라줘서 화가 나서 그랬어. 2번 다시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결국 화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괘씸한 건 있었지만 한 보름을 그러고 사니 저도 피곤하기도 했거든요. 당장 매달 빵꾸 나는 가계부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안도감도 한몫했고요. 그렇게 전 도시락 납품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자니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이야 매번 해오던 것이니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저희 회사 특성상 그게 맡은 일의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인 매출이야 거래를 맺은 업체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거였지만 저희 사장님이 그것보다 더 신경 쓰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가난하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일이 그것이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돈도 받지 않고 그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배달 사원들은 일반 배송 업무를 하기 바빴으니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드리는 건 제조 파트 직원들의 손을 빌리는 일이 잦았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친 상태에서 달동네를 떠도는 일은 상당한 체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도시락을 받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는 일은 굉장한 보람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 독거노인을 찾아뵙는 일은 2사람이 한 조를 이뤘답니다. 제가 직원 중 가장 젊은 축이다 보니 가장 힘든 코스를 주로 맡았어요. 그래서 저랑 파트너를 이루는 분도 그래야 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분이 사장님의 아드님이었어요. 체대에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도시락을 배달했답니다. 좋은 일이니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죠. 사장님 아들이 영규였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였는데요.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기도 했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웃으며 해야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잔뜩 인상을 구기고 들어와서는 순식간에 제 뺨을 날리지 뭡니까? 당신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작스런 고성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셔서 그 장면을 보셨답니다.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남편을 말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그러시더군요. 그냥 구경꾼이시더라고요. 뭐 하냐고? 바람난 여자 잡는다. 왜? 바람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당장 사과해요. 사과 같은 소리 한다. 그럴 법하니까 그러는 거지. 사과는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도 그렇게 당당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바람이라니. 아하, 그런 적이 없으시다. 그럴 줄 알았지. 바람 피운 것이 지 입으로 바람 피웠다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럴 줄 알고 증거를 잡아왔지. 야, 이거 보고도 그럴까?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대요. 몇 시간 전에 제가 영규랑 도시락을 배달하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는지 잠깐 궁금했지만 그런 걸 생각하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옆에서 구경꾼 노릇을 하던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말을 거들었거든요. 진짜네? 그러고도 뻔뻔하게 이 집에 들어온다고? 내 뭐랬냐? 처음부터 그러지 않디. 얼굴값 할 거라고. 능력도 좋다. 딱 봐도 저것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저것이라뇨. 그리고 그 친구는 저희 회사 사장님 아들이에요. 사장 아들. 그래서 당신이 출근할 때마다 콧노래를 불렀구만. 사장 아들 잡았으니 신날 법도 하겠지. 내가 몰랐으면 계속 그랬을 테고. 야, 정종호, 너 말 그렇게 할래? 이것이 미쳤나? 정종호가 뭐야? 감히 남편 이름을 막 불러? 잘한 게 뭐 있다고? 왜? 든든한 서방 생겼으니 이제 막 나가겠다 그거냐? 뭐하니? 저거 당장 내쫓지 않고. 내쫓긴 뭘 내쫓아요. 안 내쫓아도 내가 알아서 나갈 거예요. 그 전에 말은 해야죠. 저 친구랑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저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한 거예요. 못 믿겠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왜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해? 네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말 잘하셨네요. 어머니 뭘 하셨어요? 제가 회사 나가니 용돈을 더 올려달라셨죠? 제 월급이 220인데 150 달라셨죠?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아들 월급은 아까워서 못 쓰시겠다고요? 그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쓰냐면서요? 그래, 그랬다. 저놈이 그 고생해서 번 돈을 어떻게 쓰겠니? 뭐가 잘못됐니? 저 사람은 힘들게 일해서 벌고 저는 놀면서 벌어요? 제 돈 쓰는 건 왜 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뭘 하셨어요? 그깟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떤다고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침도 차려드렸고 저녁도 오자마자 차려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뭐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십첩반상은 못 받아도 고기나 국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거 안 했다고 며느리를 이것저것 부른답니까? 저거 봐라. 저러니 쌍욕이 안 나오겠니? 세상 무서운 게 없어. 처음부터 내가 말만 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잡아먹을 듯 덤벼든 것이라고. 내가 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이 어미가 그간 이렇게 살았다. 너 당장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회사에는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정말 독거 노인 도시락 전달한 거냐고. 죄송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왜 그래야 돼? 회사에 물어본다고? 쪽팔리지도 않니? 그래 물어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무섭겠어? 너 진짜 아니기만 해봐라. 아니면 어쩔 건데? 왜? 또 때리게? 그래 때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장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 테니까. 도대체 몇 번째야? 그간 내가 맞고도 가만히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디? 그래, 내 잘못이지. 처음 그랬을 때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그러려고. 그러니 마음대로 해봐. 남편의 손이 올라갔지만 또다시 날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표정이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간 남편에게 몇 번 맞았거든요. 이유는 매번 똑같았답니다. 길을 묻는 남자에게 웃으며 대답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구한테 눈웃음 쳤다는 이유로 맞기도 했어요. 그걸 참은 제가 바보인 거죠. 이제는 더 그러지 않으려고요. 살가운 두 사람끼리 잘 살아봐요. 난 갈 테니. 가긴 어딜 가? 남편이 제 팔을 잡더군요. 이거다. 내가 신고 못할 것 같아? 자신 있으면 더 해보고. 저거 눈깔 치켜뜨는 거 봐라. 내가 저걸 보고 살아왔단다. 말만 그랬지 두 사람 다 저를 끝까지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를 본 친구가 놀라서 이것저것 묻더군요. 대충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친구는 제 사정을 이미 적당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집으로 온 거기도 합니다. 잘했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쌍욕을 듣고 맞고 살아. 당분간은 여기서 있어. 너 집에는 말 안 할 거지? 조금만 신세질게. 얼른 고시원 같은 거 알아봐야지. 됐어. 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너랑 있는 게 나아. 그나저나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이혼해야지. 저런 사람들이랑 하루도 더 못 살아. 집을 나온 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더군요. 자기 진급이 코앞인데 괜히 이런 일로 흠집을 남길 수 없다나요?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할 생각을 한 제가 너무도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도 하면 되니까요. 하늘이 도운 건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을 나온 이후 전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일로 씻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도 회사 일이 더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여전히 전 음식을 만들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나처럼 가장 힘든 달동네 독거노인을 위한 배달 일을 하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 어르신 중 한 분이 잘못된 건가 싶어 얼른 달려갔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봤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굳어있더군요. 남편의 주위로 119 구급대원들이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축 늘어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뭡니까? 아무래도 남편과 함께 온 일행이지 싶었어요. 남편이 구청에서 담당하는 일 중 하나가 기초수급자 관리였거든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난번 영규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도 그러던 중에 한 것일 확률이 커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그 사람을 응급차에 태워서 갔답니다. 남편도 같이 가는 걸로 봐선 역시 일행인 게 맞나 봐요. 누나, 저 친구 사회복무요원이래요. 사회복무요원? 그런데 왜 저렇게 됐대? 야, 너 이리 와봐. 인사드려. 나랑 같이 일하시는 누나야. 안녕하세요. 저 영규 형 후배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영규의 후배라는 그 친구는 남편이 데리고 온 사회복무요원이었어요. 그 친구가 들려준 말은 너무도 놀라운 거였어요. 정주무관님. 아까 같이 타고 가신 분이 정주무관님이세요. 그렇게 부르기도 아까운 강아지 놈이죠. 뭐 아무튼 정주무관님이 때려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 요원들한테 막 하기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더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매일 저기압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눈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기초수급자들에게 쌀과 김치를 가져다 주어야 했답니다. 당연히 남편의 일인데 자기가 힘드니 사회복무요원들을 부려먹었대요. 근데 아까 실려간 요원이 천식이 있었대요. 평지에서도 숨이 찰 사람이니 당연히 이런 달동네에선 더하겠죠. 여느 때처럼 숨이 찼는데 깜빡 잊고 차에 천식 호흡기를 두고 온 걸 알았대요. 당연히 가지고 오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된다고 했대요. 꾀부리지 말라며 뭐라 한 거죠.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요원이 남편의 만류를 무시하고 차로 가려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뒤집어졌답니다. 하찮은 새끼 주제에 자기 말 안 듣는다면서요. 그래도 뿌리치고 가려 하자 남편이 그 사람 가슴을 발로 찼답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그 사람이 기절했는데도 남편은 쇼를 한다며 더 난리를 부렸대요. 진짜로 쓰러진 건데 말입니다. 한참 그렇게 있으니 비로소 사태를 알아챈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 새끼 이번에 제대로 벌 받아야 해요. 진짜 나쁜 인간이거든요. 매번 우리한테 모욕 주고 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들 불만은 많았지만
이것도 군대니 그냥 조용히 지나치자 싶었는데 이번은 안 되겠어요. 안 그래도 광호 형이 벼르고 있었거든요. 아까 실려간 형이요. 다들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광호 형이 제일 많이 시달렸어요. 형이 서울대 다닌다고 유독 안 입곱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호 형이 벼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참으라 그랬는데 더 그러면 후임들이 괴로울 거라면서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 그랬는데 하필 이런 일이 났네요. 주무관 새끼 이번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될 거예요. 저 먼저 가볼게요. 형 괜찮은지 봐야 해서요. 그렇게 요원이 사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였어요. 남편에게 맞아 쓰러진 그 친구 집안이 만만한 곳이 아니었답니다. 부친이 대기업 이사라는데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했다는군요. 남편은 당연히 자기 밥줄이 걸렸으니 안 그랬다고 발뺌을 했지만 이미 본 사람도 많았고 다른 사회복무요원들도 남편의 평소 만행을 증언하겠다고 앞다투어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둔 셈이죠. 그래도 발뺌을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해지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맞았던 그 친구, 광호라는 친구가 몸에 바디캠을 차고 있었대요. 평소 남편의 악행을 보다 못한 그 친구가 증거를 잡겠다면서 몸에 달고 다니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바디캠을 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남편이 저지른 만행이 고스란히 담긴 거죠. 대기업 이사라는 자리가 어디 만만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런 꼴을 당했으니 자기가 아는 온갖 연주를 통해 사건을 확대시켰고 결국 남편은 재판에 넘어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파면이라는 벌도 함께였죠. 그 잘난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그렇게 날아가 버렸답니다. 사태가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가 변호사들을 찾아가 자식의 형량을 줄일 방법을 찾았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하고 남편을 안 좋게 본 다른 사람들도 모른 채 하니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였네요. 친정 부모님들도 그 사건을 아시게 되면서 딸인 제가 겪은 고난도 아시게 되셨거든요. 당연히 이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답니다. 결국 저는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불 꺼라 휴지 아껴 쓰라는 잔소리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젠 적어도 말도 안 되는 쌍욕을 들어야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폭력의 의부증까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참 못난 사람이네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남편분이 악행을 뿌린 게 결국엔 본인에게 모두 돌아간 모양입니다. 도시락 배달이라는 선행을 하고 계신 사연자분은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